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존 롤즈라고 하는 사람은 1921년에서 이제 2002년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회 정의에 대한 아주 현대적 해석으로 한때 이제 그 철학 쪽에서 상당히 핫한 그 논의였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제 정의론과 관련돼서 언급이 되지만 예전에는 정말 롤즈 누구나 그냥 이구동성으로 롤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우선 여러분 롤즈는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그 단락에 정의의 원리를 결정하는 방법과 그 방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구체적인 원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핵심인 게 뭐냐면 롤즈에게는요, 공정으로서의 정의거든요. 예, 제가도 써놨지만 justice as fairness라고 하는데, 이 공정으로서 정의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순수한 절차적 정의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따라 나오면, 그러니까 공정한 절차로부터 결과하는 것들인 정의의 원칙들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여기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가상적인 사회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원래 이제 그 17세기 정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자연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상태 이전이죠. 예, political situation이거든요. 그것을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오리지널 포지션이라 그래가지고 원초적인 입장이라고 그럽니다. 469쪽에. 예. 그런 원초적인 입장이 있어요. 이 원초적인 입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냐 그러면 바로 위에도 나오지만 무지의 베일이라 그래가지고 잘 몰라요. 뭘 모르냐 그러면 자신의 지위, 계층, 천부적 재능, 운수 이런 거를 전혀 모릅니다. 예. 여기에서 한마디로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걸 알고 있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것들을 선택하겠죠. 근데 그것을 모르는 그런 무지의 베일 속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초적 입장이 공평무사한 최초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469쪽의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쓰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정의의 두 원칙이 도출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469쪽에 정의의 기본적인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예전에 뭐 한창 그 대학 그 논술에서 논술 시험에 많이 등장했던 내용인데, 일단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존 롤즈가 굉장히 의무론적인 입장을 여기에서 제시를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정의의 첫 번째 원리가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라는 거예요. 예. 이걸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유와 평등을.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뭐냐 그러면은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어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는데, 예외가 있는 거는 뭐냐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차등의 원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은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의 원리가 같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470쪽으로 한번 가보죠. 예, 거기에서 정의의 두 가지 원리가 첫 번째 원리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롤즈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최소 극대화 전략을 따를 거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수적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무지의 베일이잖아요. 예, 사실상 무지의 베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을, 그런 원칙들을 선택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이런 설명에서 여기 이제 사전 예방 원칙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전이란 말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 군더더기죠. 그냥 예방 원칙의 철학적 근거를 발견하는데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뭐 결정적인 증거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회의론자들이 계속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고 뭐 트럼피즘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되돌아오겠지만 근데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예방 원칙을 따른다면 뭐 불확실성에 대한 일정한 우리 액션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환경 정의의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분배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 나머지 한쪽 기둥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결국은 사회적 이득과 부담 어떻게 분배돼야 되느냐. 얼마 전에 한 신문에 나왔지만 국회의사당 자리에 그러니까 핵발전소를 건립하자. 그리고 이제 천혜 환경인 건 맞습니다. 한강의 바닷물보다 훨씬 낫거든요. 냉각수로. 그리고 괜히 뭐 불필요한 송전선을 깔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강남에다 주면 되는 거니까는요. 쓸데없는 비용이 들질 않습니다. 그 송전 설비 같은 거.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은 바로 환경 부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피해를 입는 곳은 이제 열악한 곳. 우리가 이제 여기 환경정의에서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 472쪽 가보죠. 환경정의는 뭐냐? 환경 편익과 부담의 어떤 사회적 분배 문제다. 부정의, 분배, 이 편익과 부담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일단은 여기 빈민하고 유색인. 그래서 이거 이제 환경인종주의라고. 이건 뭐 너무 알려져 있는 얘기죠. 보통은 환경인종차별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흑인이라든가 또는 히스패닉, 아시안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백인들이 거주하는 데보다 훨씬 이런 어떤 폐기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염, 소각장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서고 여기에 대해서 오염 유발자들에 대한 어떤 처벌 이런 것들도 백인이 사는 지역보다는 훨씬 약한 그러한 경감된 처벌들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늘 겪는 일이시니까. 그 다음에 이게 473쪽에 보면은 마지막 단락에 국가 간에도 이러한 불평등한 분배 부정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식민주의의 역사적 유산이 있죠. 후진국을 배려해야 될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어떤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환경적인 어떤 오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진국이 이런 채무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모른 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죠. 474쪽으로 가보면 세 번째 단락에 로런스 서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용문이 나와요. 이게 뭐 세계은행의 국제 채무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파렴치하게 이런 주장을 할까 싶은데요. 결국은 이런 어떤 경제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해보면 저개발 국가의 오염 폐기물을 잔뜩 퍼다 놓는 것이 경제 논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거죠. 475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이러한 사례는 이제 세 번째 줄에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될 경우에만 정당화된다라고 하는 이게 차등의 원리죠. 이러한 롤즈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고 또 하나가 그 다음이에요.
이 정책으로 인해 부담을 지닌 사람들에게 정책 결정과 관련된 발언권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롤즈의 제일 원리에도 어긋난다. 예.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라고 하는 거죠. 이 자유는 뭐냐? 그럼 발언권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배 정의 말고 참여 정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분배 정의도 있지만 참여 정의도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발언하고 자신들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기회 자체가 없죠. 밀양 성전탑 건립과 관련해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탑다운으로 내려 누르는 겁니다. 공권력 투입하고 잡아들이고 결국 그거죠. 예. 그들의 목소리는 그냥 요식행위, 예. 공청회 같은 거 이미 다 결정 나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그 인천에 그 영흥도에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그 영흥도에다가 지금 그 인천 자체에 그 어떤 폐기장을 갖다가 예. 폐기물 처리장을 지금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후보지로 나와 있지만 사실상 이미 결정이 다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 가서 영흥도 주민들이 당연히 여러분 협의가 됐겠습니까? 그냥 일방적인 결정이죠. 이 참여 정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직접 목소리를 들었어야 하는데. 여기 하딘이라는 사람, 여러분 게럿 하딘 잘 아시죠?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 생태학자인데, 이 게럿 하딘은 뭐 공유주의 비극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이제 라이프보트 에식스라 그래가지고 구명보트 비유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는 탑승 인원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조 중단해야 된다. 굉장히 비인도적인 그러한 주장을 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슈레더 프레체트라고 하는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우주선 윤리라는 걸 얘기해요. 다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고. 자, 476쪽으로 여러분 가보시면 이게 이제 그 전 지구적인 환경 부정이 이 구하라는 사람의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산업화된 북반구 사람들의 입장이고, 지구적 난분 문제에서 보면은 남반구 사람들은 그냥 개발도 못하고 비용만 돼야 되는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77쪽으로 가보면 환경 부정의가 특히 여성과 아이들에게 이제 특히 치명적인데요. 특히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개도국의 여성들은 삼중고를 겪는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환경 성차별주의라고 그래요. 어떤 삼중고를 겪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죠. 가사 일도 도맡아 해야 되죠. 바깥 일도 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애는 혼자 낳나요? 여자 혼자? 그렇지 않죠. 근데 그 여성들에게 다 이제 뒤집어 씌우는 책임을 지우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삼중고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어떤 그 환경 인종차별주의 또는 환경 성차별주의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국제적인 어떤 남북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환경 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북친의 사회생태주의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머레이 북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혼자서 지금 이 사회생태주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체계화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이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통일된 생태 철학이에요. 뭐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자유주의적 사회생태주의라고 했는데 이건 또 번역이 여기는 좀 잘못됐어요. 자유지상주의적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유주의 리버럴이 아니에요. 리버럴 테어리언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리버테어리언.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정부 부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여기서는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생태주의, 생태 아나키즘. 그러니까 아나키즘이에요. 이 아나키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은 지도자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무정부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생태주의가 맞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사회생태주의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생태주의와 아나키즘이 결합된 그러한 용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생태주의는요, 많은 그 사상적인 연원들이 있어요.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 그 다음에 자유지상주의적 아나키즘,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헤겔의 변증법, 그래서 이제 서양의 유기체주의까지 이렇게 이제 이러한 사회생태주의의
그 이론적인 어떤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사회생태주의와 생태여성주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파괴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사회적인 요인에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구체적인 건 다르죠. 생태여성주의는 가부장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회생태주의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냐 그러면 바로 여기에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위계죠. 예, 이런 사회적인 어떤 억압적인 사회구조, 위계적인 사회구조, 그 다음에 어떤 서열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환경 파괴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게 479쪽으로 가시면은요, 첫 번째 줄에 위계와 지배는, 이거 지배 논리는 생태 여성주의에서 우리 봤습니다. Logic of Domination이라고. 위계와 지배는 계급 없는, 정부 없는 그러한 사회에서도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급이 없는 사회에서도 지속된다라고 하는 게 이 마르크스주의하고 차이가 나는 건데, 전통 마르크스주의하고.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경제 계급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것에도 이 정부 없는 무정부주의, 이러한 사회에서도 이것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르크스주의하고 이 아나키즘하고의 차이점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줄에 볼까요? 경제적 계급과 국가 관료가 없는 사회 내에서도 지배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 위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조건이기도 하지만 의식 상태다. 그래서 480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의 위계적 구조를 내면화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 상태에 그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뭐 학습된 무기력처럼 그런 것이 그냥 사회 조건만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의식 상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계급 없이도 정부 없이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북친의 견해 중에서 자연의 지배는 사회적 위계와 지배 유형에서 연유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지배의 사회 구조가 자연의 지배에 선행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배의 사회 구조가 먼저고 그것이 나중에 자연의 지배가 나중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르크스주의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마르크스주의는 결국 자연에 대한 지배에서 그러한 어떤 계급 지배의 물적 토대를 얻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지배의 사회 구조가 먼저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자연의 지배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북친이죠. 그리고 북친은 그 사회 지배와 자연 지배의 필연적 연관을 부정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마르크스주의하고 이제 입장을 달리하는데, 사실 이것은 왜 이런 필연적 연관을 부정하느냐? 사실은 필연적 연관은 아니고, 이것은 역사적 연관이 있다라고 뒤에서 이제 주장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그 481쪽에 이제 유기체주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마지막 단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유기체주의 전통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있는데 상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개인은 그냥 오롯이 뭐 사회의 산물 이건 아니에요. 개인이 사회에도 영향을 주고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유기체적인 주의적 전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82쪽에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에 보면 변증법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이 사회를 만들지만 동시에 사회가 인간을 만든다. 공속관계거든요. 공진화죠. 같이 진화합니다. 이게 사회도 개인도. 그렇죠? 자, 그러면서
네, 482쪽의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줄에 보면 자연에 대한 지배이건 인간에 대한 지배이건 간에 일체의 지배가 없는 사회. 결국은 이게 이제 자유지상주의적 아나키즘인데 사실상 국가의 해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참여 및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가 규범이 되는 사회. 참여 정의의 실현이죠. 예. 이것이 바로 마지막 그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쯤에 보면 이상적인 아나키스트적인 사회가 생태계에도 적합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어떤 다양하고 균형이 있고 조화롭고 어떤 어떤 민주적인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러한 이상적인 아나키스트적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여기 지속 가능한 농업, 민주적인 관행, 지역 공동체 이런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국가기구 대신에 이러한 지역 자치주의라든가 연합주의라든가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북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자유주의적 아나키즘인 것입니다. 484쪽으로 가보죠. 비판적 고찰에 보면 북친의 사회 생태주의에 대한 반론은 두 가지예요. 즉 사회지배와 자연지배의 관계.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 연관은 필연적인 것도 인과적인 것도 아니고 단순히 우연도 아니다. 이것은 사회 위계와 자연지배 이념 사이에는 역사적 연관이 존재한다. 이건 필연도 우연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적 연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역사적 부침을 겪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위계적인 사회가 사회 진보를 자연에 대한 지배와 통제로 보는 것을 이제 조장해 왔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에 보면은 보다 자연 친화적인 관계로의 변화가 사회제도의 변화를 유발하고 또 사회 관계를 덜 위계적으로 더 탈중심적인 유대로 바꾸면 자연과의 보다 더 적절한 관계가 촉진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지배구조를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태적인 사회구조로 이제 전환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 사회지배와 자연지배의 역사적 연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반론은 뭐냐면 자연의 진화론적 발전에서 그 인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여러분 485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자연의 진화를 이끄는 인간의 역할을 북친이 인정을 하는데 이걸 갖다 진화의 관리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거기 나와 있지만 그 생명 중심 윤리하고 심층 생태주의 같은 경우는 그 인간의 합리적 능력을 격하하는 철학적 견해의 목록에 이제 포함이 되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생명 중심주의하고 생태 중심주의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생명체 내지는 생태계에서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더 우월하거나 어떤 더 우선권을 갖고 있지가 않고 평등한 가치를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북친이 얘기하는 걸 보면 자연의 진화를 이끄는 인간의 역할이 특별히 여기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북친이 할 얘기가 있습니다. 486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여러분 여기 제1자연이 고 제2자연이 나와요. 제1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원시자연입니다. 제2자연은 뭐냐 그러면 세컨드 네이처인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 문명, 문화 사실 이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문화나 문명 구분 안 합니다. 같은 말로 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써보죠. 그러니까 제1자연은 원시자연이고 제2자연은 그냥 문화, 문명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거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이 정반합으로 변증법으로 가면서 생태사회가 열리는데 제3의 자연이 있는데 그게 자유자연이에요. 자유자연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오늘날 존재하는 제2자연 역시도 사회적 유계와 지배의 이념에 의해 형성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1자연과 제2자연으로부터 어떤 합이 도출되냐 그러면 제3의 자연, 자유자연. 이게 바로 생태사회입니다. 예. 근데 이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자연진화 과정에 인간이 관리인으로서의 일정한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그 헤겔의 어떤 변증법,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지금 여기에서 제1자연, 제2자연, 그 다음에 제3자연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목적론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같이 합쳐진 것으로서 여기에서 이제 그 목적론적 성향의 자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자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487쪽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 북친에 대해서 심층 생태주의하고 그 다음에 생명 중심주의가 이제 비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과제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심층 생태주의 같은 경우는 반인본주의고 인간 혐오주의로 이제 그렇게 이제 비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북친의 비판이 이제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갖다가 뭐 레밍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되면 인간 혐오주의니까는요. 하지만 북친은 그렇지 않죠. 인간이 자연진화의 어떤 관리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그 일정한 역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놓고 또 심층 생태주의는 여전히 인간 중심주의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만, 생명 중심주의 같은 경우는 모든 인간을 어떤 생태계 파괴에 동등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인용문에도 있지만, 할렘의 흑인 아이가 엑손의 사장과 환경위기에 똑같은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죠. 아무래도 여러분 이런 일상생활을 봐도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명의 이기 같은 거 자체 내에서도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489쪽에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에 보면, 북친은 인간의 결정과 가치가 환경 파괴의 중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결정과 가치가 뭐 파괴도 할 수 있지만 해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양쪽의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기시켜 주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490쪽으로 와 보면 결국은 사유재산권하고 개인의 자유, 자기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환경보호의 목적과 이제 충돌할 때 우리는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회 철학이고 정치 철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결코 우리가 쉽게 해답을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유재산권이 권리들의 어떤 다발이다라고 하는, 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뭐 사회 철학, 정치 철학으로서의 사회 생태주의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그런 데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환경정의와 사회 생태주의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뭐 이 정도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